보게 됩니다. 네. 푸치니가 이곳 첼레에서 태어나고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푸치니 선조의 그 생활 흔적 하나하나까지 소중하게 보존하려는 이건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아주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아주 옛날 집 같이 옛날 집, 했네요. 네. 저 침대는 그 루카에 있는 푸치니 생가에서 직접 가져온 곳인데요. 예. 저기서 바로 그 푸치니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기념될 만한 걸 갖고 오기 위해서 요람도 있고. 생가에서 이것이 어렸을 때 있었던 요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입었던 그 잠옷까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귀하게 네, 자랐군요. 그리고 이것은 푸치니의 마지막 모습이죠. 병을 앓은 푸치니가 1923년에 브뤼셀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요. 밀라노에서 국장으로 치료했는데요. 푸치니는 아주 그 애연가에서 담배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바로 그 담배 때문에 후두암으로 아이고. 결국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곳은 그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작은 산간 마을이지만 푸치니로 하여금 세계적인 음악 명소로 알려진 그런 첼레입니다. 그럼 푸치니 계속 루카에서 생활했나요? 네, 루카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이곳은 루카에서 또 토레델라고로 이전을 합니다. 30살까지 루카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그야말로 푸치니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데요. 저게 바로 빌라 푸치니라고 해서요. 푸치니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해서 만든 집이라 합니다. 생전에 푸치니는 이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 나의 에덴 왕국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곳에서는 그 아주 세계 각국에서 온 그런 아름드리 나무 정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네, 지금 푸치니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891년부터 1921년까지 30년 동안 생활했다는 그런 명판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그 집 앞에 그 광장을 넘어서 마사추폴리 호수라고 하는 그 호반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푸치니가 산보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적인 구상을 했고 또 푸치니는 그 사냥을 굉장히 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요? 그 엽총을 가지고 물새 사냥을 많이 즐겼다 합니다. 어. 나는 그 정열적인 사냥꾼이다. 물새를 즐겨잡고 1급 오페라 대본을 찾으며 매력적인 여성을 쫓는 사냥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멋있는 하는데요. 남자네요. 진짜. 모타포트도 아주 좋아해서 모타포트가 이름 말할 수 없이 많고 예. 또 신형 자동차가 나오면 항상 구입해서 뭐 토스카 잡고 가다가는 자동차 사고까지 나가서 큰일 날 뻔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푸치니가 이곳에서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은 조각상을 지금 보게 무슨 되는데 영화 배우 동생 같아요. 네, 아주 멋쟁이죠. 예. 무슨 아마 동상 지금 보면 담배를 물고 있는 동상은 저거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저도 되는데 처음 봐요. 늘 그 담배를 물고 있는 그런 멋쟁이 그 푸치니의 동상을 보게 되는데요. 예. 이곳에서 그 유명한 오페라 토스카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토스카는 그 카바라 도시와 그의 애인인 그 토스카와의 애틋하고 극적인 결말로 오페라의 그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그 산장 어떤 별장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그 토스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는 비극적인 주인공 3명이 다 죽는. 그래서 저희는 토스카의 무대가 됐던 로마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로마 휴일에서 나왔던 그렇죠. 맞아요. 예, 로마 휴일에 대단. 등장했던 그 스페인 광장. 이 계단은 하루 종일 그 관광객들로 붐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토스카 산막에 나오는 그 산탄젤로 성 그 천사의 성인데요. 죄인을 숨긴 채로 처형을 당한 남자 주인공 카바라도 씨가 처형당한 새벽에 하늘을 보면서 그 유명한 아리아가 별은 빗나간만을 부르게 되고 토스카는 그 애인 카바라도 씨를 따라 저기서 떨어져 죽었죠. 푸치니는 1899년 이제 1세기가 끝나가는 99년 새벽에 이곳 옥상에 서서 토스카의 그 감정을 정리하면서 옥상에 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별은 빗나간만과 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하는 그런 아리아가 들리는 듯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야. 예. 멋진 말이네요. 아니 근데 정말 푸치니의 오페라 보면은 주인공이 죽는 아주 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푸치니 오페라의 뭐 특별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겁니까? 보면은 그 푸치니가 참 고전적인 저것이 아니냐. 어떤 그 남자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과 정절에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네. 나비 부인이 보면 또 일본을 무대로 했죠. 예. 거기가 핑커튼이라는 그 미군 해군 장교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가 새로 아내를 데리고 나타나니까 아이를 내주고 자결하는 그런 그 나비 부인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그의 최애 유작이었던 투란도트에도 그렇고 또 라보엠에서 보면 미미도 그 애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푸치니의 음악이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3대 걸작 이 라보엠, 그다음 토스카, 나비 부인 여기서 나오는 여성들의 인물을 보면 굉장히 개성지고 정말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인물 묘사들이. 푸치니의 바로 장점이 그겁니다. 그 주인공들의 그 특성에 맞게 아리아를 만들 때 그 나비 부인에서는 어떤 개인화를 통해서 그 주인공의 애절하고 그 사랑의 절절한 그런 것을 참 인간의 목소리를 아주 황홀하게 표현할 만큼의 뛰어난 멜로디를 만들었고요. 토스카에서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제목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라보엠에서도 내 이름은 미미와 같은 그 여주인공들의 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현대인들의 와닿게끔 만들었다고 하죠. 네. 네. 근데 푸치니도 미완성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투란토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예. 푸치니는 병상에서 그 투란토트를 매달 끝까지 싸우다 결국은 완성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미완성인 채 토스카니니가 그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남자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여자들은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그리고 그 푸치니가 미완성했던 그 부분에서 토스카니니는 나와서 청중 여러분 마에스트로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아주 숙연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무대 자체 관객들과 함께 무슨 작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멋쟁이 작곡가 푸치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상을 넓다에서는요, 세상 곳곳의 나라의 역사와 풍습과 생활 모습들을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오신 세상 이야기 저희 세상 넓다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나마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떠나는 음악으로의 여행. 자, 세상 넓다에서 충분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기까지 이 음악가들은 유형에서부터 무형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것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하죠. 그래서 음악의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음악 세계로 빠져볼지 최우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진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탄생에서 사랑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쇼팽과 쌍두의 사랑, 그리고 리스트의 딸 코지마와 바그너와의 사랑. 그렇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용덕중 씨와 함께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 그리고 음악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슈만과 클라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게 됐는데, 네. 아니 다른 음악가들의 사랑도 대표적이지만 이 둘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고 네. 서정적이었다면서요. 네, 음악사가 전해주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무엇보다도 클라라와 슈만의 그 사랑은 법정 투쟁까지 간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클라라의 아버지 그 비크가 슈만은 술주정뱅이에다가 또 그의 아내를 보살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딸 주기를 거부했죠. 예. 그래서 결국 법정 투쟁까지 가서 나는 충분히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승소해서 그때 나이가 이제 슈만이 30살, 클라라가 21살, 9년간의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사랑에 승리하게 됐죠. 아니 정말 법정 투쟁까지 해가면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슈만을 택한 이유가 나름대로 클라라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슈만은 물론 음악에도 대단한 정열을 가졌지만은 예. 문학과 철학에도 굉장히 심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의 음악적인 열정에 손가락을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요. 클라라가 내가 당신의 손가락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예. 와, 오늘 슈만의 음악 세계도 궁금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도 참 재밌을 것 같거든요. 슈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그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입니다. 네커 강과 라인강이 만나는 지점, 해발 116m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려다 보이는 전경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하죠. 특히 하이델베르그는 예전부터 대학 도시로 알려져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학을 했는데요. 네. 작곡가 슈만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슈만은 19살 때 이곳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와서 1년 동안 지금 그 슈만의 하숙집 명패가 보이는데요.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시에 이제 그가 살았던 이 하숙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낭만파 음악의 대가로서 아름다운 선율을 작곡했지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은 슈만. 오늘은 그의 생애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슈만의 고향인 츠피카우입니다. 독일 중부 작센주에 있는 도시로 예로부터 공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도 15, 16세기의 그 고딕 양식의 성당을 비롯해서 시청사 등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아주 교회의 모습이 독특하지요. 모든 형식이. 광장 한복판에 치비카우가 낳은 작곡가 슈만의 동상이 앉아 있습니다. 1810년 쇼팽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 슈만은 47년의 생애를 살았던 낭만파 최고의 작곡가로서요. 그의 아버지는 서적상이었고 어머니는 외과 의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에게는 감수성을 배웠고 아버지에게는 문학적인 취미를 이어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1살에 작곡을 했지만은 16살에 아버지가 죽자 슈만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음악가의 길을 버리고 네.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라이프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오, 법률 공부를 네, 위해서요? 어머니는 음악가의 길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이곳 라이프치히는 중부 유럽의 교통요지로 한때 그 상업 도시로 번성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독일 최대 무역 박람회가 열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봄이 되면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도시는 사실 음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도시에서 그 바흐가 음악의 꽃을 피웠고요. 예. 바그너가 태어난 곳이고 네. 멘델스존이 죽은 곳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슈만이 이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괴테를 비롯해서 니체 등 많은 문인들이 젊음을 바쳐 공부한 곳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문학과 음악이 그런 꽃피웠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도시에 들어가면 그 라이프치 대학에 입학했던 그 괴테를 기념해서 지금 그 괴테의 동상이 보이고 그 네. 뒤에 화려한 건물이 괴테 하우스인데요. 네. 아주 그 문인들의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괴테가 공부했던 그 라이프치 대학 그것은 니체도 공부를 했고 또 바그너도 여기서 수학을 했는데요. 예. 1409년도에 그 세워진 아주 오랜 전통의 학교입니다. 옛 건물은 간대였고요. 지금은 저 보이는 건물 뒤로 보이는 무슨 오피스텔 같은 34층짜리 그 현대식 건물이 그 위협을 대신 아, 저기 저기 대학이에요? 학교예요? 예. 네, 저기 오. 학교입니다. 라이프치 대학, 현재 라이프치 대학입니다. 어. 바로 이곳에서 슈만은 당시에 그 명교사였던 그 비크를 알게 되고 그에게서 피아노 교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클라라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이르는데요. 그의 결혼은 장인 비크의 반대에 부딪혀서 술주정뱅이다, 아내를 보살필 능력이 없다 해서 몰아치지만 법정 대결까지 가서 결국은 클라라와의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그 클라라와 슈만이 결혼했던 슈에네팔트 교회라는 곳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아내가 된 클라라와 신혼의 꿈을 펼친 곳은 라이프치히의 인젤슈트라스 18번지입니다. 아주 키 큰 가로수가 줄비하고요. 이곳에서 바로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이 완성된 행복의 궁전이고요. 예. 또 슈만의 그 명가곡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가곡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1840년에 슈만의 가곡이 256가곡인데요. 예. 그중에 100곡이 넘는 가곡을 이곳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절반이 넘는 거예요. 네, 지금 조감도가 보이는 제가 갔을 때 마침 공사 중이었어요. 이제 기념관으로 꾸미게 했어요. 예.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었는데 시에서 사들여가지고 기념관으로 꾸며서 어쨌든 이곳에서 저희들이 안에 내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은 슈만과 클라라의 아주 그 신혼의 달콤한 행복이 묻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주 가장 행복했고 예. 또 그 곡도 가장 아름다운 곡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음흠. 슈만이 라이프치히에 살면서 그의 음악을 키운 곳으로 또 한 곳은 카페바움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매일 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문인들과 예술가들의 그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그 바그너와 리스트도 아주 그 많이 찾았던 단골 그런 카페라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 슈만의 방문을 기념해서 슈만 기념관도 하나 지금 해놓고 그곳에 슈만의 흉상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 갔을 때는 또 공사 중이라서 안타깝네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저희는 그 라이프치히가 구 동독당이죠. 그 구 동독당에서 소독으로 발길을 옮겨보았는데요. 예. 독일 서부에 있는 düsseldorf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그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아주 활기찬 산업 도시인데요. 네. 슈만은 이곳의 합창단과 관현악단의 지휘자로 초청이 돼서 이 도시로 오게 됩니다. 이 düsseldorf에서는 슈만과 하이네의 그 인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하이네는 그 düsseldorf 출신으로 지금 그 하이네 도로라고 지금 보이죠? 그러네요. 그의 이름을 띈 거리가 있고 그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하이네 연구소인데요. 저기. 슈만은 18살에 그 뮌헨에서 하이네를 만나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네 시로 많은 가곡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의 사랑도 바로 하이네 시에 슈만이 곡을 붙인 거죠. 하이네 연구소가 있는 곳 길 건너편에 슈만의 집에 있는 것도 바로 슈만과 하이네의 인연이라면 또 다른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노란 3층짜리 건물에서 슈만과 클라라는 1852년부터 1854년까지 살았는데요. 그 슬하에 자녀만 해도 7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건물에 2층과 3층을 다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1853년 슈만에게 젊은 음악가인 브람스가 찾아옵니다. 브람스는 슈만 부부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서 아주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브람스는 슈만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가 되고 또 슈만이 죽은 뒤에는 클라라와 깊은 우정을 맺게 되죠. 네. 네, 그러나 이곳에서 슈만은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윗도리도 입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가면서
이곳 그 라인강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 클라라, 나는 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예.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이 라인강은 이 디셀도르프에서 그 폭이 500m가 넘는 그리고 아주 물살이 빠른 굉장히 큰 강인데요. 네. 지금 보이는 저 다리 밑에 2m짜리 그 조그마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슈만은 뛰어내리게 되죠. 어머머.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야. 그 뒤에 그럼 슈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행히 그때 그 죽지는 않고 거기서 지나가는 배. 지금 그 다리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슈만 잘 콘서트홀인데요. 네. 당시에는 이것이 그 음악 학교에서 슈만이 이것을 음악 선생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구조가 되어서 다행히 이 본에 있는 그 정신병원으로 이 슈만은 옮겨지게 됩니다. 예. 엔데니 그 슈만 하우스라고 하는 이 병원은 당시에는 정신병원이지만 지금은 그 시립 음악 도서관이 되어서요. 음악에 대한 그 자료들을 빌려주고 있는 곳인데 그 슈만이 묵었던 그 병실은 지금도 기념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규모가 작네요. 네, 아무튼 그 디셀도르프 다리에서 뛰어내린 후 예. 그 후 2년 동안 이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진행성 마비로 결국은 정신분열로 죽게 되지요. 네, 슈만이 죽게 되니까 그 클라라는 그 당시 그 슈만을 간호할 수 있는 건 브람스밖에 없었었는데 네. 바로 죽기 이틀 전에 이 슈만은 완전히 탈진해 있는 클라라가 이제 들어가서 탈진해 있는 슈만을 끌어안고 마지막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바로 슈만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 클라라의 상인데요. 클라라가 생전에 그 죽기 전에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슬프고 애절한 이야기네요. 음악가들은 그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나 한 듯이 그 기이한 곡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슈만도 예의는 아니라서요. 클라라와의 사랑을 이야기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곡집 여자의 사랑과 생애에 보면은 당신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죽음에 잠이 들었다니 지독한 분이세요. 남겨진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공허합니다. 나는 격렬하게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클라라의 독백 같은 것이죠. 지금 지나갔는데 이곳은 바덴바덴입니다. 슈만이 죽고 나서 클라라가 이후 10년간을 살았던 곳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서울올림픽 그 개최를 선포했던 그 바덴바덴 그렇군요. 온천 맞아요. 휴양 도시인데 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그 슈만은 클라라는 남은 자녀들 데리고 또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살았죠. 근데 바로 이 바덴바덴에는 리텐탈이라고 하는 곳에 또 브람스의 집이 있었습니다. 브람스는 굉장히 이 클라라를 끝까지 슈만이 죽고 난 후에도 연모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돌봐주는데 많은 지금 보이는 집이 바로 그 브람스의 집입니다. 네. 클라라는 브람스보다 14살이나 연상이었는데요. 예. 아무튼 그 죽은 슈만을 존경했던 브람스는 클라라의 가족을 돌봐주면서 일평생 그도 독신으로 살고 또 클라라가 죽은 다음에 어찌된 일인지 이 브람스도 상심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죽음까지도 뒤따라갔다라는 느낌이 들긴 한데 네. 이 클라라와 브람스와의 관계, 깊은 우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그걸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브람스가 그 슈만의 음악을 굉장히 존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클라라가 이제 브람스의 곡들을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라가 굉장히 그 미모라든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브람스가 일생 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어쩌면 그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연모 14살이나 연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또 슈만과 클라라 사이에는 7명의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연모의 정과 존귀의 정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음악의 우정으로 이렇게 또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잘 지내다가 갑자기 슈만이 정신 이상병에 걸리게 되는데 네. 어떤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그거는 그 가게 혈통도 그 아버지도 그 53살의 그 정신 분열증으로 사망을 했고 어머니는 또 65세 우울증으로 그리고 또 그의 누이 에밀리아가 또 19살에 정신 이상으로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과 문학 그리고 이제 아주 이런 것에 심취했던 그 슈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그 정신분열증까지 치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이 너무 죽음이 너무 비참해요. 그래요. 이 슈만 하면 쇼팽이나 리스트까지 피아노 선율이 떠오르는데 슈만의 곡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슈만은 우리가 그 어린이의 정경에 보면 꿈 거기서 피아노 곡의 아름다운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쇼팽하고 슈만은 동년생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또 이제 리스트하고는 1년 차입니다. 리스트가 1년 뒤에 태어났는데 리스트하고는 공교롭게도
슈만도 20세에 그 파가니니의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예. 거기서 굉장히 연골 받아서 그래요, 피아노 그래요. 연주를 열심히 예, 했다고 예. 하거든요. 리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네. 근데 이 슈만의 곡을 그 리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완벽하게 연주를 못했다 그래요. 그만큼 슈만의 피아노 곡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그러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가곡이 슈베르트의 그 뒤를 이어서 가곡을 완성. 거기에는 물론 클라라와의 사랑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죠. 네. 아이러니한 거는 하이네는 시련에 의해서 그 시를 썼었는데 네. 슈만은 그 하이네 시를 사랑으로 승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슈만도 슈만이지만 클라라도 이 피아노를 잘 쳤었는데 네.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이 클라라도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클라라도 예. 결혼하지 않았으면 여리 음악가로 날릴 뻔했죠. 9세에 이미 첫 연주회를 했고요. 예. 13살 때 그때는 이미 그 황실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슈만의 선율이 클라라의 피아노를 많이 따왔다고 합니다. 네. 저 오늘은 이 음악 세계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까지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상을 넓다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오신 비디오 화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담겨져 있는 비디오 화면 저희 세상을 넓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치료제라고 하죠. 이 작곡가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를 무릅쓰고 그려낸 이 아름다운 음악이 일반인들에게는 마음의 치료제가 된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음악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더 삭막했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을 넓다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날다입니다. 이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들이 태어난 고향보다는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서 활동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땅에 묻힐 때까지 그 고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적인 정서를 음악에 담아냈는데요. 어떤 작곡가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진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최호진입니다. 이 넓게 펼쳐진 호수와 그리고 만년설, 에메랄드빛 피오르드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노르웨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절경과 그리고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서정적인 음악가 그리그의 생애와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지금까지 세계적인 많은 음악가들 또 작곡가들을 접했는데 북유럽에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가 그리그 네.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북유럽하고 이제 4개국을 되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 근데 이제 스웨덴과 덴마크는 좀 우리가 잘 알려진 작곡가는 드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는 핀란디아로 유명한 그 시벨리우스. 네. 그도 역시 국민음악, 민족음악가지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노르웨이에서는 그리그가 민족음악가로 또 알려져 있죠. 예, 노르웨이 출신의 그리그 어떤 음악 세계며 어떤 곡들 생애를 살았습니까? 네, 노르웨이 하면 우리가 그 피오르드